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서한국의 송지훈 사무총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성서한국이 바로 오늘부터 성서한국 유튜브 라이브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저희가 계속 할 예정이니까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서한국 유튜브 채널과 기독미디어 로고스 유튜브 채널로 이제 동시에 이렇게 송출이 되니까 편하신 곳으로 와주셔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침이 좀 나서 중간중간에 기침을 해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저희 이제 대망의 첫 번째 코너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또 아주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희 개신교의 두 아주 소중한 독립 언론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뉴스앤조이와 복음과 상황에서 일하시는 기자님들을 저희가 오늘 초청했습니다. 뉴스앤조이의 나수진 기자님 그리고 복음과 상황의 정민호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각자 간단하게 인사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호 기자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월간지 복음과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정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엔조이 나수진 기자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소개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두 분을 이제 모시면서 주제로 21대 대선을 말하다 라는 이제 좀 약간은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인데 네. 들으시고 혹시 좀 약간 부담스럽지는 않으셨나요? 근데 뭐 기자님들이시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그래요? 편집부 다 부담스러워해서 네. 가위바위보 하기도 하고 누가 나갈까. 네.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뭐 저희도 이제 네. 누가 갈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주제가 부담스럽긴 했죠. 네네네. 또 취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또 취재한 이야기 들려드리면 좋겠다. 네.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뭐 이거는 첫 질문이라기보다는 각자 개인적으로 대선 때 좀 누구 뽑으셨 이런 거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누구 뽑으셨어요? 근데 제가 늘 네. 이제 누구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뽑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좀 이번에도 1번이랑 5번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래요? 네. 2번, 4번은 혹시 2번, 4번 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끝까지 이제 고민하다가 음. 후보자 토론의 마지막 토론을 보면서 좀 빨리 투표를 하고 싶다 해서 사전 투표 첫날 급하게 투표를 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보니까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투표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몇 번 네.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선? 지금 네 번 했는데 네. 18대 대선 때 문재인을 제가 찍었는데 박근혜가 당선됐고 19대 때 심상정 뽑았는데 네. 이제 문재인 당선됐고 20대 때 심상정 뽑았는데 윤석열 당선됐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이 당선되면서 제가 당선시키는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대 선거 결과까지 이제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근데 일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 이런 분들 엄청 많아요. 네. 소신 투표. 네. 그 기분이 어떨지 또 궁금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구나. 기자님은 혹시? 저는 비교적 빨리 정했는데요. 네. 제가 인터뷰했던 후보를 저는 뽑아가지고 네. 사실 저도 이제 선거 대선 국면 초기에는 별로 누구 뽑아야 되지 그런 마음도 많이 있고 뭐 기권을 할까 무효표를 만들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 대선이 흥미롭지가 않아가지고 뭐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제가 5번 권영국 후보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저도 이제 잘 모르는 후보니까 한번 뭐 인터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고
인터뷰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그 인물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이제 들여다 보니까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하면서도 이제 좀 감동을 많이 받았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차피 안 될 판인데 왜 여기에 뛰어들까 그 마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주변에서 뭐 민호 기자님처럼 이렇게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도 많았었는데 비교적 빨리 결정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전도하고 했는데 네, 그렇군요. 네 그랬습니다. 저는 누구 뽑았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근데 오늘 다 파란색 옷을 입고 와서 잠깐만. 네. 대선 관련한 방송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뒤에 뭐 저기 노란색 책도 있고. 아, 네, 참고로 2번, 4번을 저희가 뽑기를 예,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없긴 해서 네,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위치가 위치인지라 제가 또 밝혀버리면 농담이고요. 비겁하시네요. 저희 다 얘기했는데. 왜냐면 이게 그 제가 연합운동하는 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렇구나. 2번, 4번은 몰라도 1번을 찍은 분하고도 일해야 되고 5번을 찍은 분하고도 일을 해야 되는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갑자기 또 네. 저희 독자들이 막 생각나는데 괜히 얘기했다. 네. 네. 각자 그 아까 잠깐 정민호 기자님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각자 그 개인적으로 대선 뭐 투표를 몇 번 해보셨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이번 선거가 아니어도 예전 선거나 좀 그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대선 경험이 두 번, 세 번이죠. 이번까지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첫 투표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요. 뭐 큰 에피소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제가 첫 투표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기도 했고 그때도 그랬네요. 그러면 네. 지금과는 사뭇 좀 느낌은 달랐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큰 선거는 처음이어서 이 투표를 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텐션을 어떻게 키워보나 또 맞는 말이라서 제가 또 딱히 반박은 못하겠지만 그러시군요. 근데 3번 하신 대선 중에 2번이 탄핵 때문에 치러진 선거니까 네. 이게 또 참 좀 그러네요. 네, 맞아요. 아마 지금 20대, 30대 여성분들의 어떤 이런 투표의 맥락과도 좀 닿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 나중에도 저희가 좀 이야기하겠지만 정민호 기자님은? 네. 저도 그 19대 대선이 가장 좀 인상 깊은데 저도 그때 당시 좀 세상이 바뀔 거라는 그런 기대 똑같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투표 전날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학생 동기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예, 뽑을 사람 있냐? 뽑을 사람 없다고 하면 문재인 찍어라. 오. 투표 동료 그렇게 좀 구체적인 얘기까지 막 하면서 그랬었고 근데 그때 전화해보면서 좀 정치 누구를 뽑을지 못 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에 좀 놀랐었고 그것도 제 기대랑 제 생각과는 좀 예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친구들이 있다는 거에 좀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가 또 다자구도였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고민도 있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세상이 뭔가 바뀔 것 같고 이번 투표로. 근데 왜냐면 그때 그런 내러티브를 경험한 대선에서 그런 내러티브를 경험한 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맞아요. 네. 그런 경험 지금은 저희가 이제 2번째 해봤으니까 이 게임을 해봤지만 그때 그 전전 대선 때는 뭐 다들 이런 경험은 처음이니까 다들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잠깐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참 제 스스로를 깎아먹는 것 같긴 하지만 제 첫 대선 투표는 노무현 대통령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군대에서 했거든요.
당시에 그 이제 이회창 후보가 사실 굉장히 강력한 보수 네. 후보였고 첫 번째 떨어졌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과 붙었다가 떨어졌고 이번에 거의 되지 않을까? 거의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회창 후보 그 아들님의 그 병역 비리 문제가 되게 컸어요. 또 거의 60만 그 군인들이 또 굉장히 분노할 그 건이지 않습니까? 또 군대에 있었으니까 거의 뭐 이회창 지역과 상관없이 군인들이 거의 뭐 지금 뭐 안돼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그리고 그때 그 공약 중에 하나가 그 병역 기간을 이제 줄여주는 게 있었어요. 2달을 줄여준대요. 그래서 무조건 줄이면 안 된다. 줄이면 안 된다. 줄여야죠 당연히. 이제 지금 줄여야 된다. 군대 복무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저부터 딱 그 혜택을 입어가지고 입었구나. 네, 그 일주일 주는 것 때문에 제가 정신병에 안 걸리고 무사히 제대를 하게 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제 이야기는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이제 저희 대선이라는 게 워낙 큰 그 경험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이 각자 좀 이번 대선에 대해서 먼저 좀 총평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 분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이번 대선은 윤석열의 파면으로 이뤄진 선거고 또 내란으로 좀 놀란 가슴을 진정되지 않는 마음으로 지켜본 선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탄핵된 윤석열이랑 선긋기 하지 못한 국힘 그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그 지지율과 득표를 보면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결과를 보고. 또 어떻게 내란 종식을 할 수 있을까, 그 윤석열 정부 청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좀 집중한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원래 대선이 그 앞으로의 5년을 좀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했던 대선이고, 또 뭐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도 하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말이 좀 안 어울리는 시기가 아니었나. 좀 국가 단위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린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선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네. 나슬진 기자님 더 총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광장을 잊은 대선이었다. 광장을 잊은 네. 대선. 네. 사실 지난 겨울 동안 굉장히 혹독한 추위 속에서 광장의 시민들이 그 광장을 지키고 이번 대선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번 후보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정책들, 뭐 연설들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 전혀 그 광장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사라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저조차 잊혀지더라고. 그 어떤 한 챕터가 그냥 바뀐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게끔 만드는 이 후보들의 이야기들을 좀 아쉽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 그 통계나 분석들 사이에서 이번 광장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이라는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후보들은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민감한 의제인 것처럼 그렇게 다루는 걸 보면서 광장이 열어준 조기 대선인데 오히려 조기 대선이라는 이유로 그 광장의 목소리가 지워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 정치인들이 말을 바꿀까?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쪽 어떤 정치인들 보면 윤석열을 당장 끊어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안 그러고 있다가 나중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막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고 망각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 감각이 정치인들한테 역시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저도 거기에 좀 동의가 좀 되고 네.
광장이 정말 그 열어졌고 거기서 온갖 그런 의제들 또 목소리들이 다 그 쏟아져 나왔음에도 그 이야기들이 좀 잘 수용되지 않는 그런 네.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을 네. 이야기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이번 대선에서 좀 어쨌든 또 기자님들이시기 때문에 가장 좀 그 주목하고 싶은 어떤 순간 혹은 그걸 좀 뉴스 기사 같은 걸로 좀 3가지 정도만 좀 꼽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보내주셔서 받았는데 먼저 그 정민호 기자님 보내주신 거 좀 뭔데? 네. 네, 저는 3가지 좀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3가지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공식 선거 첫 공식 선거 운동으로 권영국 후보가 새벽에 세종호텔 그 고공농성장과 하나그룹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장 방문했던 게 좀 가장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 저는 이걸 들고 왔어요. 또 그 고공농성이 시작되기 전에 또 저희 보훈가사왕에서도 인터뷰를 했었고 세종호텔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또 계속 지금 사회선교 하시는 분들이 매주 기도회를 열고 있는 장소라서 그곳에 대선 후보가 갔다는 게 저한테는 좀 제 일상 영역 안에 있는 곳에 대선 후보가 들어온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감동했었고 그래서 크레인 타고 이렇게 올라가셨죠? 예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가시나 저는 소식을 듣고 짧은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가지? 했는데 크레인으로 이렇게 올라가셨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장면을 들었습니다. 뉴스로 보고 있는데 되게 같은 그 권영국 후보가 또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네,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같은 떨림을 좀 느꼈던 것 같고 뭐 고소 공포증이 문제겠습니까? 올라가셔야죠. 뭐. 네 아무튼 네, 좀 뭔가 이렇게 좀 약간 그 감동적인 네. 모먼트였다. 네. 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또 쿠팡이 이제 대선 이래 로켓 배송을 멈췄던 그 뉴스. 예. 그 쿠팡이 이제 창립된 이후로 처음으로 배달 노동자들이 다 같이 쉬는 날이었다고 하는데 물론 뭐 쿠팡이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그 과정이 다 생각이 나서 예. 이것도 이번 대선에 되게 유의미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요. 저도 이 기도회 자리에 있었는데 다행히는 이제 물론 풀 참석을 하실 수는 없었지만 사정상 그때가 이제 그 선거에서 마지막 날 네. 밤이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대선 후보라면 그래도 좀 길에서든 어디서든 좀 유권자들과 더 스킨십 하고 싶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자리를 그래도 좀 외면하지 않고 왔다는 것에 저도 좀 약간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환영하셨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보훈가 상황. 저희가 이제 예. 또 어쨌든 보훈가 상황과 뉴스엔조이 기사도 하나씩 좀 이렇게 네. 가져와 주시면 좋겠다 네.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보훈가 상황 기사. 네, 보훈가 상황 기사 중에 이제 3월호에 나왔던 기사인데 기독교인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시민으로 출현하는가. 예, 김민수 필자님의 글이고요. 계속 대선 때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 정치 상황에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고민인 것 같은데 그런 고민에 좀 길잡이를 해준 글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대선 기간 때는 아니었지만 좀 같이 지금이라도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보훈가 상황은 월간지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좀 약간 심층적인 글도 좀 많이 다뤄주시는 것 같고, 네네. 그런 점들을 좀 이제 보시는 분들도 좀 이해하시고 나중에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순진 기자님 뽑아주신 기사들 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첫 번째로는 교계 지지 선언들을 꼽았는데요. 대선 기간에 국회에서는 매일 수많은 그 단체들의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이 열렸습니다. 이들을 보고 있자면 사실 한국에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 뭐 전국 검정고시 총동문회 뭐 이런 단체들이 이제 막 기자회견 검정고시와 동문회는 어떻게 성립이 됐을 걸까요? 네, 네, 저도 아무튼. 개인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인데 동문회 가입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 저를 빼고 이제 또 단체를 꾸리셨더라고요. 네,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교계 목회자들 그리고 단체들도 있었는데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재명 후보 또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였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사실 들여다보면 조금 좀 과한데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서 이 후보를 이제 다윗이나 뭐 모세에 좀 비견한다든지 그렇게 해석될 만한 선언문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좀 국회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게 이제 윤석열을 추앙했던 정광훈류의 그 이들과 무엇가 다른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계 지지 선언들 그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았고 두 번째로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싶었던 순간이어서 네. 가져왔는데 이제 청소년 인권단체 중에 아수나루라는 곳이 있어요. 아수나로요? 네, 아수나루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각 후보들한테 그 질의서를 보냈어요. 청소년 정책 관련해서 뭐 학생 휴가제, 뭐 학습 시간 줄이기, 뭐 입시 경쟁 폐지, 청소년 노동권, 뭐 포괄적 성교육 이런 등등의 이제 정책들을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답변서를 보내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유권자들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이 좀 무관심하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기자님이 그걸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검색을 좀 해봤더니 네. 실제로 이 아수나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네. 그래서 같이 간담회를 이제 진행한 이 기록이 있는데 민주노동당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세 개의 후보와 정당에서는 네. 그래서 응답을 하지 네, 않았다. 답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네요. 네. 심지어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 고3이어도 생일이 지났으면 네. 투표권이 있잖아요, 사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대선 기간 가운데 좀 기억나는 게 그 예를 들어서 뭐 분야마다 기후 환경이다. 뭐 예를 들어 치자면 이제 비교로 이렇게 정책을 막 해놓잖아요. 네, 네. 그 중에 보면 항상 이제 눈에 띄는 게 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만 없음 이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 좀 뭐하러 나왔나 그런데 네. 갑자기 그게 좀 떠올라지네요. 맞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는요? 네. 이제 가장 주목하고 싶은 순간이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주목 당한 순간 이준석의 언어 성폭력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제 당시에 전 다른 취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3차 토론을 못 보았어요. 근데 뒤늦게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발언을 들었는데 이게 진짜 들은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충격을 좀 받았고 이게 결코 좀 해서는 안 될 수준의 발언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이 발언이 왜 문제인지를 좀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복잡한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문제인 건지 그렇다면 만약에 그대로 옮기지 않고 뭐 순화하거나 뭐 언어 성폭력이라고 했다면 괜찮았을지 그게 아니라 뭐 의도가 문제인 건지 성폭력에 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타 후보를 이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성폭력 발언을 사용해서 문제인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게 됐고 뭐 일각에선 여성의 성기를 언급한 것 자체로 이제 문제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견들이 터져 나오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고민이 드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이유들을 이제 좀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문제인 네. 거고 이제 그 뉴스엔조이 그 기사를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갈무리 된 사진이 있는데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네. 그 막 이 표정 아시죠? 네. 근데 그 의도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발언할 때 그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저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짜여진 표정 네. 아니었을까. 너무 네. 기분이 안 좋고. 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마 이따가도 좀 더 이야기하게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세 가지의 순간 혹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좀 각자 세 가지를 좀 꼽아주셨는데 이제 출구조사가 나오고 나서 죄송합니다. 출구조사가 이제 여러 그런 연령층이나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20, 30대 투표 결과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었었는데요. 일단 이제 그 가장 많은 이야기가 좀 회자된 것은 20대 남성, 30대 남성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네. 특히 20대 남성에서 이준석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37인가 그랬고 김문수가 34, 이재명이 한 2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권영국 후보 1%. 새삼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보수층의 투표한 총합이 어쨌든 75% 맞죠? 거의 75%. 네. 75%였다는 거에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날 막 트위터에 막 그 뭐죠? 그 가장 많이 언급된 막 그런 내용이 이 새끼들 막 이런 네. 막 그렇기도 했는데 이 새삼스러운 거긴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계속 이 현상에 대해서 언론도 많이 주목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대선은 지났지만 왜 2030 남성들이 이제 이준석 후보 뽑았는지 뭐 기사도 여러 나오고 있고 뭐 저는 뭐 공약에 공감했을 수도 있고 뭐 1번이 싫어서일 수도 있고 뭐 똑똑해 보여서 뭐 하버드 나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청년 정치인이 필요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새삼스럽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이 2030 남성들을 분석해야 하는 시기는 이제 좀 지났다라는 의견도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 남성들의 보수화가 아니라 이제는 2030 여성들의 진보화를 분석하고 그걸 이제 지향점으로 삼고 나가야 된다. 이 의견에 저는 공감이 많이 됐고 20대 남성들의 보수화는 뭐 이번 대선만의 현상은 아니고 지난 뭐 대선 때도 그렇고 계속 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대선 후보들이 이들을 이제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결집하게 만들었는지 그걸 이제 좀 분석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중에는 뭐 이준석 후보 같이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정치 행위를 활용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20대 남성들이 또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제 동생이 20대 남성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투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못 했어요. 제 동생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투표 날 이제 쉬지 않아가지고 투표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누구 뽑았을 것 같냐 만약에 투표했다면 그랬더니 뭐 이제 보수 후보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또 20대 남성들이 있을 거고 대선 이후에 이제 극우에 반대하는 청년 남성 연대라는 오픈 채팅방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뭐 이대남 이런 프레이밍보다는 이들의 얘기를 좀 먼저 귀 기울여 듣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더 이제 주목했던 게 그 이제 진보 후보의 지지율이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높았잖아요. 근데 20대 여성들의 김문수 후보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다음으로 한 25%를 지지했어요. 저는 이 현상도 좀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여성이라면 막 미스 가락시장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여성 정책 거의 전무하고 이런 후보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지율이 나온 거를 보고 이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뭐죠? 이재명 후보한테 거의 60% 가깝게 그 투표를 했다고 나왔고 권영국 후보가 거의 한 6%, 7% 거의 가깝게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들 특히 이제 권영국 후보에 이따가도 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한 7%까지 나오는 거 보면서 진짜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그런데 25%의 20대 여성은 보수 후보를 찍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정민호 기자님. 저도 이걸 이제 보수화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보수화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개표 결과로 보면은 보수하겠지만 어쨌든 뭐 민주당에 대한 뭐 지지 그 유보와 철회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 또 20대 남성들이 어떤 지금 대한민국 현대사가 이렇게 변해오는 시점에 그 흐름에 좀 이탈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광장에서부터 시작된 흐름인 것 같은데, 물론 뭐 2019년부터 계속 이어졌던 건데, 그 원인을 좀 계속 생각해 보니까 좀 이 가부장적 남성성, 그리고 이 여성 차별이 만연한 이 사회 속에서 또 하나의 현상인 것 같다는, 또 반대의 현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남성은 또 그 안에서 적응을 못하고 지금 이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데, 어디 주류의 그런 새로운 남성성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금 뭐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좀 어떤 특정 후보의 그런 논리라든지 이런 데 지금 기대어서 자기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당장 나이가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저 청년을 만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막 제 주변에서 온갖 아저씨들이 이런저런 분석을 막 쏟아내요. 막 이상한 글 쓰고 뭐 이상하든 안 하든 뭐 일리 있는 말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뭘 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근데 어쨌든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네, 30대입니다. 막차. 30대와 20대 막차가 뭐가 중요합니까? 앞자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어쨌든 당사자의 이야기로서 좀 그 듣고 싶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체감 같은 게 좀 이건 일종의 뭔가 좀 드러난 면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실제로 좀 체감되는 그런 게 좀 있으신지, 일상에서 좀 뭔가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지. 이거는 뭐 그냥 꼭 그 남성의 2030 남성의 보수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다 20대 여성들의 경향성이든 20대 남성이든 통틀어서 좀 체감되는 게 좀 궁금합니다. 상관없이 그냥 다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되게 제가 속한 그룹이 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20대 남성들하고는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인지 잘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는 그런 주장들을 막 과격하고 막 어떤 혐오가 담긴 주장들을 하지 않으니까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데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걸 많이 접하게 되죠. 네. 제 주변을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긴 네. 한데. 네. 근데 방금 이야기해 주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기반이 결국 그 펜코라고 하는, 그냥 이야기해도 되겠죠? 네. 펜코라는 그 온라인 그 커뮤니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정말 그 강성이나 막 진짜 막 무슨 남성년대 이런 데 따라다니지 않는 네.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고서는 대부분 그 안에서만 그렇게 그 표현을 하지 밖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아까 그 이준석 후보의 그 대선 토론 3차 토론에서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눈치를 보겠죠. 네. 그러니까 그 자체도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모르겠어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저도 이제 아저씨 들은 이야기니까 그냥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20대 남성들의 대학 생활이건 그 사회 생활이건 20대 초반에 형성되는 그 사회화의 과정이 20대 여성들과의 그것과 좀 많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아까 이제 이거는 이제 20대 여성들의 그 한 6% 7% 정도가 그 권영국 후보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화, 사회성 이런 것과도 좀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전 들더라고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좀 생각해 보면서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20대 남성과 대화하기 너무 두렵다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아, 30대밖에 안 되시는데도. 예, 그런데도 이제 우리 네. 이준석을 찍는 동생들과 그래서 들었는데 이런 프레임이나 그런 선입견 없이 좀 대화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실시간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의견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질문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보고 계시는 분들이 꽤 나름 계시는데 저는 지금 흔적이 안 보이셔가지고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그 정도 이야기했으니 이준석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뺄 질문을 좀 빼야 되는데 네, 빼도 되지 않나. 예, 시간 되면 뭐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아까 이제 그 나수진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어쨌든 사회대개혁 진보 세력이 민주노동당이라는 울타리를 좀 만들어서 권영국 후보를 내세워서 이제 대선을 치렀잖아요. 아쉽게 1%를 못 넘겼음에도 근데 다들 대부분의 반응이 선전했네. 잘했다.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게 딱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두 분은 그 어떤 권영국 후보의 대선 과정 또 진보 세력의 대선 과정 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너무 어려운 시기에 나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좀 다수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그런 삶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과 그런 정책들 가지고 나온 후보인데 그런 세력 그런 분이 저는 좀 아쉽긴 했어요. 그 1%를 못 넘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어쨌든 이제 국힘과 윤석열 정부의 그 내란 종식을 위해서 압도적인 승리가 그 시급했다는 걸 좀 방증하는 그런 결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보수당과 그 자칭 중도 보수를 자처하는 민주당이 이제 모든 표를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이 좀 없어지고 좀 다른 변화가 빨리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결과였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권영국 후보 유세 현장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지만 이제 안 될 판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대선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그 후보들의 유세 일정들을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좀 후보마다 컨셉이라면 컨셉이랄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시민들 만나고 뭐 시장 가고 유세하고 이러고 김문수 후보는 주로 뭐 방송 연설 같은 거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단체들 만나 보수 단체 뭐 기도회도 한번 이제 갔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유세를 하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학 이런 데 많이 가죠. 학식 막 네, 학식 먹고. 네네네. 근데 권영국 후보는 그에 반해서 이제 고공농성장 같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투쟁 현장을 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세 날에는 이제 뭐 병원 노동자와 함께, 뭐 장애인과 함께, 김군들과 함께, 쓰러진 여성들과 함께라는 이름으로 이제 마지막 현장을 돌았거든요. 이제 그리고 개편 날에도 집에서 다들 이제 휴식했잖아요, 후보들이. 근데 권영국 후보는 마지막까지 그 태안 화력 발전소 가서 거기 조문하고 뭐 입장 발표하고 있다가 이제 개표 보러 당사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보들을 이제 좀 인상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했을 당시에 권 후보가 이제 유세를 다니면서 내 목소리 대변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선택지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뭐 1% 넘기지 못한 득표율보다 전 이런 이야기가 더 중요한 장면 아닌가 생각합니다. 0.98 거의 1%에 가까운데 되게 좀 아쉽고 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요, 전전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이제 전 대선인가?
전이죠. 2.4%인가 그랬어요. 음. 근데 생각해 보면 많다는 그렇게 적다고 볼 수 있나? 왜냐면 그 이후에 어쨌든 그 정의당이 어려운 시절들을 겪으면서 그런 걸 감안하면 그랬을 때도 저는 적은 숫자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도 그런 생각 좀 들었고요. 이제 좀 그 이야기인데 그 20대 여성들이 특히 6% 7%에 가까운 지지를 권영국 후보한테 보였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진짜 놀랍긴 했어요. 6% 7%면 우리가 그 총선 때 예를 들자면 비례대표 후보 투표할 때 네. 정의당이 한 6명 정도 당선시킬 때 그 정도 나오는 득표율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20대 여성들이 그만큼을 했다. 그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광장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 광장에 처음에 그 충격을 저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굉장히 낯익은 이미지로 딱 박혀 있지만 처음 토요일에 딱 그 여의도 나갔을 때 응원봉방 입고 한 그 장면을 처음에 이게 뭐지?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뭘까? 막 이제 다들 막 아저씨들이 막 처음에는 막 젊은이들이 나왔다는데 알고 보니까 특히 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그 광장이 그렇게 네,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을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선거 결과에도 이제 딱 드러나니까 좀 놀랍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0대 여성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혹시 좀 이야기 나눠주실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권영국 후보가 없었다면 저도 뽑을 후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번 대선에서 여성 정책이 거의 전무했고요. 네, 여성들이 권영국 후보를 지지한 거는 권 후보가 여성들을 대변하고자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님 혹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권영국 후보가 계속 그 3차 토론회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던 당사자도 권영국 후보였고 그 자리에 이제 여성을 대변하는 후보들이 많았으면 또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데 그래도 권영국 후보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냥 뭐 절대적인 숫자는 또 그 0.98이라는 퍼센트가 34만이나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34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가치를 지지하고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다면 또 사회도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뉴스엔조이 복음가상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복음가상 뉴스엔조이 화이팅 맞습니다 1% 소중합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편향성이 느껴져서 채팅 못하겠어요. 예, 근데 좀 그런 분은 저희 성서국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본 토크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잘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혹시 좀 기대하는 바, 이건 잘할 것 같다, 혹은 이런 점은 좀 우려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기자님부터 먼저. 이게 뭐 기대하는 바랑 우려하는 바가 저는 좀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란 종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 상황을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문재인 정권 때 그 적폐청산 한다고 하면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또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낙인을 하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을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뽑으면서 이 사태까지 어떻게 보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또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는 물론 내란 종식을 잘 해내야 되겠지만 어떤 특정 세력을 척결하다가 좀 무리를 하게 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 통합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으면서 이거 우려랑 좀
생각까지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나서진 기자님.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대 정부잖아요. 국회 역대 가장 많은 국회 의석수를 이제 확보하고 있고 야당의 견제도 거의 받지 않고 약속했던 공약들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 일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이제 바꾸겠다고 했는데 보수 개신교계 반발이 뻔하지만 뭐 잘 실현하는지 이제 지켜볼 거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점은 이제 최근 저희도 보도를 했지만 조인태 의원이 이제 온라인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한 이제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을 이제 발의했다가 이제 철회하는 일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다음 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통과됐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 이제 통과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깊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보수 개신교의 그런 반발에 부딪혀서 좌초가 된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일이 다시 좀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네네. 저도 당연히 잘 하시면 좋겠고, 네,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네, 그동안 6개월을 보내왔기 때문에 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내란 종식을 그러니까 내란 청산을 위한 어떤 그런 심판이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뭐 정치 보복은 하지 마라 뭐 이러는데 고 노회찬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청소는 그러면 먼지에 대한 보복이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정확한 이야기 같아요, 진짜로.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사실 누구나 다 네, 내란을 반대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것 같고 수많은 과제가 정말 산적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광장이 또 외면된 받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를 저희가 계속 표했는데 네. 가장 또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좀 우려되는 그런 몇 가지가 있잖아요,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거고 통과시키는 그런 부분들. 근데 이미 대선 과정에서부터 약간 나중에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려가 여전히 사실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기대할 건 기대하지만 또 우리가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은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저희가 좀 슬슬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성상국 유튜브 라이브 첫 출연자로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좀 함께 해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정민우 기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잠깐 그 지금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아니 이게 나중에 네. 이제 지속되면 네. 또 첫 출연자라는 네. 그런 오, 의미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열심히 해야겠네요. 진짜 영광스러우려면. 네. 그리고 오늘 어쨌든 대선에 관해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저 나름대로도 대선 이후에 더 공부하고 많이 살펴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지면톡에서 또 기사 통해서 계속 필요한 얘기들 더 잘 공부하고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수진 기자님도. 네. 오늘 첫 라이브 자리인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 자리에 걸맞는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을지 너무 긴장도 하고 했는데 네. 저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또 잘 지속돼가지고 첫 출연자로서 그 감격을 또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지속돼서 저희 나중에 또 두 분 모시면 또 나오실 의향이 불러주시면 그래요? 촬영 감사합니다. 왔으면 이따가 저기 계약서 언정식 네. 출연 계약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 뉴스엔조이랑 보험가 상황 또 좀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이 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있어요. 그 뉴스엔조이가 이제 올해 25주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언론학자분과 이제 뉴스엔조이 출신 선배 기자 그리고 이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국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놀랍게도 이제 저희가 이 척박한 교계 환경에서 25주년을 버텼으니까 네. 또 이런 행사도 열 수 있는 것 같아요. 관심 행사 가지- 제목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뉴스엔조이 25주년 기념 포럼. 기념 포럼. 네. 네. 날짜도 좀 이야기해 다음 주시면.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다음 주 주 토요일이요? 토요일 네. 뉴스엔조이 건물에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가상 씨도 예, 보험가상은 뭐 계획이라고 하면 딱히 뭐 큰 다른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는 늘 한 달 앞, 다음 호만 만드는데 집중하면서 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다 다음 달은 없다. 약간. 이번 달만 한 달 살이로 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정기 구독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 보험가상 구독하면 분명히 또 이런 저희가 지금 한 달 내내 하고 있는 편집부의 고민들 그리고 우리 독자들의 고민들 같이 계속 나누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첫 방송이라 이런저런 준비가 좀 부족한 것도 좀 있었는데 다음에 이제 저희 또 나오시는 분들께는 또 이런 후원 구자나 뭐 이런 거 저희가 좀 띄워놔야겠네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미숙했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첫 코너로 이렇게 21대 대선을 좀 이야기하는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가 2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